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성공단 문제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시고 북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 시정연설이 아닌 국정 현안으로 국회를 찾기는 취임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 교수님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향했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나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고요. 저는 개성공단에 관련돼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공장 가동을 지속해야 되지만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네.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익을 조금 희생할 줄도 아는 이런 대범한 자세를 조금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고, 내일 아마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이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국론 결집을 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이다. 근데 사실 이제 장소가 국회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안보 문제가 정쟁으로 흐르는 걸 좀 이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정쟁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또 우리 조 교수님 말씀처럼 국론 결집. 우리가 보통 이런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지요. 또 그리고 그 지역, 계층,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국론 결집,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정책에 대한 탄력성, 이것을 여러 가지 얻어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직접 좀 이례적으로 이러한 그 안보 문제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시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사실 이제 내일 여러 가지가 이제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방점을 두실 거로 봅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예측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대화와 격려를 통한 북한의 변화 정책이라는 거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마 제시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향해서 늘 공격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도와주십사 하고 호소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지난해 8월에 그 DMZ에서 이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전략적 방침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었다. 이번에도 저는 이런 거는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 폐쇄 직후, 가동 중단 직후 이제 KBS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개성공단 폐쇄 문제, 또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실 찬성 여론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런 우세한 여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해서 그것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물과 똑같잖아요.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대북 포용 정책, 또 그리고 평화번영 정책 취할 때도 엄청난 여론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도 대북 강경정책 할 때 강경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현재상 모든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단지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을 하되, 그러나 적어도 정부는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국민들의 또 나름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예.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이제 조경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런 국회 연설하는 데서 나름대로 시적질하지만도 그러나 그 이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차적으로 소통을 한 상태에서 예. 이러한 그 이 국회에서 연설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지지를 받았을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칫 논란이 발생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정부라는 것은 그런 다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가장 중요한 힘은 뭡니까? 국민들에게 힘을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이 돼가지고 국민들 이해해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의 정통성, 정당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조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전면 중단할 때 예.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 그다음에 우리 국회라든지 언론 마지막으로 국민 이러한 절차를 어느 정도 밟고 난 이후에 좀 더 개성 전면 중단했으면 나름대로 지지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통, 사전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에서 한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뭐 절차상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문제이니까 사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관련 관계자들인 것 같으면 어떤 소통을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내용을 보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한 가지 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는 조금 벗어났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우리의 모든 국력을 결집을 시켜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에 관련돼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로는 한 인가공업체까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사회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데 네. 지금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나오는 거 보면 그 논의의 이슈의 중점이 전부 다 어디로 다 옮겨져가 있는가? 개성공단의 문제로 옮겨져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잘못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는데 비난을 정부가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신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북한이 잘못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분단국가고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안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전체제 아닌 것 같으면 예방안보가 뭐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예방안보고 예방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대화의 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난다.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부처로 그럼 한라인 해가지고 해결돼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뭡니까? 한라인이 되고 대화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개성공단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보호하는 거. 그런데 1차적으로 생명과 재산 보호는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가장 피해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 지금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 우리 개성공단 우리 전면 중단인데 북한이 전면 폐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대화의 틀도 없습니다. 오가는 길목도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는 통신 채널도 없습니다. 깜깜무소식 한반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가 서해라든지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났다. 그럼 이것은 그렇죠. 완충장치와 완충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조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특수성 이것을 좀 감안한 상태에서 모든 안보 문제를 좀 뭐랄까 진척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뭐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좋은 선의의 선의를 가지고 북한을 대해도 북한이 우리를
선의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조적 한계에 대한 거를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처음부터 개성공단은 제가 봤을 때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북한 지역에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하면 예. 우리가 어떤 행동도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인들도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책임을 일정 질 부분 줄도 감수해야 알아야 된다. 된다. 감수한다는 저는 그 고통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포용 정책할 때도 그 목표는 북한의 변화입니다. 정상 국가와 단지 수단으로 포용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죠.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일자, 이 또한 목표는 북한의 변화 아닙니까? 예. 단지 그 변화시키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압박과 제재가 좀 추가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 우리 기업의 이익을 떠나 가지고 첫째, 5만 4천 명의 근로자들이 북쪽보다 남쪽이 잘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들어간다. 그렇죠. 두 번째, 열심히 일하니까 인센티브가 있더라.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5만 4천 명의 근로자 4인 기준하면 20만 명입니다. 충분하진 않지만도 먹고 살도록 되더라. 이것이 인식 아닙니까? 혹시나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변대가 붕괴돼가지고 흡수하면은 여기 5만 4천 명 플러스 4인 가족 20만 명이 대남 의존도, 동경심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뭐 똑같은 네네네.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실험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20만 명의 개성 주민들의 생활고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당장.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불만의 요소를 가질 수도 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그 동전의 양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예.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개성공단 문제, 이제는 사실상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어떤 조치인데 폐쇄, 전면 운당 가동이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양 교수님,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뭐 NPT라든가 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핵무장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북 카드로 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인이라든지 기타 평론가들은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 폐기 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압박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선상에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가, 공부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적어도 학자는 현실성,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핵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첫째, 가능하려면은 미국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 있죠.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미국이 핵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국제 체제로서 NPT가 있습니다. NPT라는 것은 뭡니까? 확산 방지 구상 핵 아닙니까? 확산 방지 조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NPT 밖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 경제가 망합니다. 경제가 망하면 군사 안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핵은 가지되 경제와 안보 다 망하면 북한 꼴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제 NPT 밖에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 미국의 무기인 하에 핵 보유국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무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인 됐다 하면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을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의 무기인 하에서 미국의 그 제재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핵 보유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 입장에는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인정 못합니다. 러시아도 인정 못할 것이고. 뭐 러시아는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네. 우리가 쉽게 살아는 힘듭니다. 네. 하나의 카드로서 저는 예. 전략적인 카드로서 그런 우리의 국민의 여론이 그런 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반도 자체를 비핵화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돼서 가장 그 강력한 수단을, 가장 많은 그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저는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네. 있는 문제이고, 이제 이 그 뭐 학술적인 그런 문제의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1차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그리고 장거리 6차까지. 6번의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과정 중에서 중국의 그 공식적인 대화 성명이나 발표가 성명은 거의 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틀려질 수 있지만,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국제 외교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를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북한의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굉장히 있지만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중국이 주변 국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은 조금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정책을 시행을 했고,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레버리지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북한에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저는, 없고 볼수 중국의 없다. 압박 차원으로 핵카드를 우리도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글쎄요, 뭐 그렇게 전략적이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한중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하긴 하니까 그 속에 다 녹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공부한 학자 입장에서는 그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 때 중국의 그 이 북핵 핵 정책에 대해서는 그가지 3원칙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 선상에서 북한이 뭡니까? 중국이 이러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국은 뭐냐면 계속 주장하는데, 중국이 그 북한의 조건 없는 육제대함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가 안보 우려상, 북핵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은 안보 우려상이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의 안보 우려상, 북한의 안보 우려상, 모든 것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서로 안보 우려상에 대해서 한번 좁혀가 보자. 이것이 중국의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이 노했죠. 왜냐하면은 한미 군사훈련 주한미군은 북핵하고 관계된 사안이 아니고 한미 간의 협의한 사항이었다. 이것은 북핵과 한미 간의 한미 군사 이 훈련하는 것은 한미 상위법 조약에서 나온 것이지 관계 없는 거다. 네. 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건만도로 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따져가지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 두 가지를 의제해라는 것이 아니겠지만도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대화하는 모습, 이것 또한 북한을 이끄는 하나의 길이 아니겠냐.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양 교수님. 지금 내일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아닙니까? 이른바 이제 광명설절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실용위성 더 많이 쏘아 올려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데 북한은 제 갈 길 가겠다, 나 계속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그럼 풀어가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북한은 뭐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이다 명시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인공위성 뭐 9호까지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지요. 뭐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성공한 것을 자축하면서 특히 광명성절 해가지고 하나 최저 결수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물론 심각성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 선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한 거 이것도 우리 쉽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압박과 제재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반도 신뢰 불이서의 가장 큰 기조가 뭡니까?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3년차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해가지고 당장 안보 중심으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만약에 아빠가 제재 일본으로가 못했다면 그 시간 낭비 모든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저기 그 중요한 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했는데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 그리고 10차 핵실험으로 이렇게 가고 갈 수도 있다. 장거리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사한다. 이런 상태일 때도 우리는 계속 오늘과 같은 똑같은 대화의 기조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조금 해야 질문을 해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대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그거를 놓친 것이냐? 놓치고 상실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과정 중에서 봤을 때는 대화의 과정이 지속돼도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마이웨이로 지금까지 쭉 그대로 달려왔다. 그 브레이크 없는 그 고속도로의 질주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대담 중에 지금 긴급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노동당 서기실로 유입된 것이 좀 오해가 있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속보,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서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양 교수님, 사실 지난 주말 논란이 컸습니다. 사실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게 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한 것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홍영표 장관의 입장 표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이거 뭐 그렇게 뭐 말 안 했다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미 정부 성명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방송국에서 가지고 그 나와신 이야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털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그런 했다 안 했다 하면 지금 전부 다 우리 방송이나 언론에서 전부 다 그러면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영표 장관이 잘못 발언한 것인지 그것을 받아 적고 또 그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잘못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다수가 네. 적어도 정부 성명선상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그 명분이랄 거죠. 이것은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그 당의 서기실, 반납된다. 39실에서 들어갔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다 안 했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 성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는 저기 우리 홍영표 장관이 그 성명을 어디 가서 한 거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거의 다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 자체를 공공연한 비밀을 지금 밝히지 못하겠다. 관련 증거가 없어서 정부 자체에서 관련 증거를 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 저는 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북한이 들어가는 거가 지금 제가 보기로는 70% 이상인 것 같아요. 예. 더 많은 돈이 저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내봐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봐라. 북한 주민을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증거를 대봐라. 아무도 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정부가 증거는 있어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말한 자체가 우리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조금 미스이지만 이 사실은 사실이다. 사실 자체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아니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이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 전용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잡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증거가 먼저 이야기해야지. 아니라는 증거 내놔라. 국민들한테 그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수 이 자 아니 없지요. 저, 또 그다음 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양 교수님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거의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솔직해야 돼.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거. 북한 공공연한 자금이, 비밀이고. 개성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 그러고 저기 그 봉급 받는 날 북한의 그 현금 수송 차량이 개성공단에 나타나서 돈 가져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아니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조 교수님이 네. 물론 우리가 의심 추정할 수 있지요. 뭐 사람 의심 못하는 뭐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의심만 가지고 펼쳐서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개성공단 임금이 일례로 지금 이제 당의 서기지가 39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개성공단 임금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중동에 있는 파견 근로자 임금도 다 갑니다. 그 다음 북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수산물, 광물, 수출 대금, 달러 다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당 서기실이라는 것은 이런 외화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배분도 합니다. 배분은 뭡니까? 당 사업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주민생활 향상비로 나가고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되는 국방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된 취적비로 나갑니다. 또 그리고 공작한다, 정보 제도한다 이 비용도 나갑니다. 그런데 돈을 끌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제 말 들어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할 때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현금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 계약 관계다. 라고 확립이 돼 있다는 말씀. 다들 소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소명이 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의 소명이 이해간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든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개성공단 임금이 70%가 이래 당의 서기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대량살상 무기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의 핵개발 전용에 의해서 월급을 주고 우리 정부 그럼 결국 뭡니까? 개성공단 기업인 우리 정부 모두가 거짓말죄의 죄인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네네. 뭐냐? 또 들어보십시오. 그다음 그렇다 하면은 또 하나 들죠. 세사천지에 있잖아요. 국제사회에 제재를 하는데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난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순서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의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우리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네. 그다음 국제사회에 사과를 하고 그 뒤에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네. 이 절차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표명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말씀 그렇죠. 지적이시군요. 예. 아니 뭐 나도 저 정부적 판단으로는 잘못됐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뭐 돈에 꼬리표 달리지 네. 않았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39호실에 가가지고 돈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핵개발하는데도 쓰일 거고 뭐 그 지적 사업 하는데도 쓰일 거고 또 지금 마식령 스키장 그 만드는데도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섞여져서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암암리에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럴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직시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양 교수님 사실 이제 조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지금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현 시점에서 그런 정책이 유효한 것이냐라는 정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개성공단 중단하고 모든 대화틀과 통일수단 다 단절된 상태에서 대화 필요합니다. 미친놈이라 하겠지요. 참 저도 이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뭡니까? 분단국가고 또 뭡니까? 정전체제 아닙니까?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동참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건도 놓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특사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거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우리 쪽으로 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대화 분위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겠다. 이러한 공조체제, 공조외교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때는 모든 것을 압박 제조를 다 몰고 가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다 모든 손실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근혜 정부는 2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차후에는 어찌 됩니까?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더 상황을 악화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저기 그 중요한 것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처음부터 될 것 같았으면 저는 2차 핵실험도 안 했을 거라고 3차도 생각해요. 없고 4차도 없었다. 없고 4차도 없었다. 그리고 뭐 장거리 미사일 그렇게 발사하지도 않았을 거고 북한이 그리고 핵 경제 병진 발전이라는 거를 내세워 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을 그 민생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런 데다 자금을 넣지 않고 그 민생을 위한 예. 산업화 자금으로 충분히 많이 활용했을 것이다. 전체주의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만 하면 생존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희생되더라도 그런 것이 바로 그 전체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은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강조해도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 우리는 김정은에게 가장 취약한 거가 무엇인가? 김정은의 취약점을 공격해서 김정은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것이 뭐라고 교수님께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통치 자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 통치 자금을 줄이는 그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합의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죄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그 하나 하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이 정보 접근권을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는 백두혈통의 적자가 아닙니다. 왜 적자가 아닌가? 바로 그 엄마 고영이는 일본에서. 일본 제1고표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37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고 북한의 인트라넷을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 이 방법들을 우리는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북한이 이제 핵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 핵을 포기할 것인가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통치 자금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변화 문제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개성공단 자금 이것이 만약에 통치 자금을 한다. 그러나 5만 4천 명이 개성공단을 해가지고 시장경제를 배운다. 충돌할 수 있지요. 그다음 지금 이제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현지의 근로자가 6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20년도 누적 보면 25만 명이 됩니다. 이 25만 명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북한의 통치 자금과 관련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뭡니까? 해외 나간 자금까지도 전체 다 그 해가지고 다 차단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충돌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또 마지막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화한테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육자회담 했죠. 육자회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2.13과 13 합의가 있습니다. 2.13은 뭡니까? 북한 핵을 동결하는 거고 13은 뭡니까? 불능합니다. 물론 이런 동결과 불능의 상에서 북한이 뒤에 핵 개발을 시간을 버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능화까지 갔다는 자체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008년 12월입니다. 2008년 12월에 육자회담이 중단됐지요. 중단된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북한은 육자회담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대북 압박과 제재에 올인했지요. 그 산상에서 북한은 핵실험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장걸 로켓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보다도 압박이 더 효과가 있었습니까? 물론 압박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홀하지 말자는 지금 겁니다.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면 예. 대화 저는 분명히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화를 가지고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한의 취약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통치자금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이 통치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 주민 이 자금이 북한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 누구를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를 옥죄해야만 변화가 되는가. 네. 전체주의 자체의 핵심 인물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야 되는가? 바로 김정은에게 가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어제 연합뉴스와 K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강경론, 온건론이 아주 오차범위에서 팽팽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사실 국론 어떻게 모아 가야 되는 거지, 안보 앞에서는 국론 여야가 없다, 정쟁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